법경제학 2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약 관련이고요. 앞에서 사실은 똑같은 우리가 본 남성, 여성 문제하고 같은 구조인데요. 이제 결혼이 아니라 우리가 더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물론 결혼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는 계약이지만 사업상의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탐과 샘이라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탐은 돈이 많고요. 샘은 돈이 없는데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고향에 있던 땅값이 올라서 돈이 엄청 많고, 그래서 샘이 내가 30달러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너무 30달러 작다고 그냥 30억이라고 해보시죠. 이 30억을 갖고 샘은 이 30억은 그대로 유지한 채 20억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20억을 더 벌어서 30억은 탐한테 돌려주고 탐에게 플러스 12억을 더 주고 자기가 8억을 갖겠다. 20억을 받았는데 탐에게 12억이나 주겠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30억에서 12억이면 10분의 4 거의 40%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내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둘이 같이 사업을 안 하면 탐도 별로 이거 돈을 쓸 데가 없어서 탐도 0이고 샘은 사업을 못 하니까 0인데 탐하고 능력 있는 샘, 돈 있는 탐하고 능력 있는 샘이 힘을 합하면 둘이 20달러를 벌어서 탐이 12, 샘이 8 이렇게 12대 8, 3대 2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남자가 가정을 꾸린 다음에 도망치는 것처럼 샘이 자기 열심히 이제 몇 년 일해서 8을 벌거든요. 8억이라고 해봅시다. 8억을 벌 거거든요. 그런데 탐이 준 돈을 갖고 바로 도망가 버리면 30억을 그냥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이때 탐은 자기가 투자한 30억을 다 날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앞에 게 이제 탐입니다. 샘은 일 하나도 안 하고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플러스 30이 되는데 샘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탐은 이렇게 많은 돈을 샘에게 맡기기를 주저하겠죠. 그래서 탐이 샘에게 투자하고 샘이 열심히 일해서 탐이 12, 샘이 8을 얻는 것이 둘 다 0인 것보다 파레토 개선이지만 이 파레토 개선을 방해하는 것이 샘이 투자금을 횡령해서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계약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샘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도망갈 경우 우리가 너를 잡아서 다 토해내게 하고 너는 감옥 간다. 그래서 도망 안 가는 게 이익이다. 라고 정부가 탐과 샘 사이에 이 계약을, 투자 계약을 강제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계약법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역시 백워드 인덕션으로 게임 이론적으로 보면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탐이 샘이 도망가는 자기 돈 갖고 30억 갖고 도망가는 가능성을 걱정해서 투자를 안 할 거고, 그러면 탐과 샘은 0과 0을 갖는데 만약에 탐이 투자해서 샘이 열심히 일했을 경우 둘이 갖게 될 12 그리고 8에 비하면 0, 0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파레토 최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게임 이론 경제학 단어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커미트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참 번역이 힘들어요. 낙장 불입 일수 불퇴라는 무슨 이런 카드 게임이나 고스톱 게임이나 아니면은 바둑의 게임이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샘이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반드시 열심히 일을 해서 20억을 벌 겁니다 라고 탐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커미트먼트예요. 참 별로 없죠. 결혼해서 내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남자가 얘기했는데 그 말 갖고는 커미트먼트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근데 진짜 무슨
어떤 로봇이 있어갖고 진짜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로봇이 와서 내 손에 불로 막 다 지져버린다. 이러면 커미트먼트가 될 텐데요. 그런 기계가 없죠. 그런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 이 커미트먼트가 개개인 간에는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그렇구나. 이 쌤이 도망가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잡아다가 약속을 지키도록 할게. 라고 하면 쌤은 거 봐라. 정부가 이걸 강제해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주니까 나는 일할 수밖에 없어. 라고 탐인테 커미트를 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쌤이 본인은 투자금을 횡령해서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을 해서 20억을 얻지 네 돈 30억을 갖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탐에게 확신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커미트먼트 방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생기기 전에 또는 지금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 간에 이렇게 합법적인 건 모르지만 위법 범죄자들 간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요번에 내가 이거를 너한테 도둑질 해주면 너는 저거를 나를 위해서 도둑질 해준다. 뭐 이런 거를 계약을 맺었다고 봐요. 탐하고 쌤이 이제 불법 무슨 조폭이 도둑질 하는 범죄자들이라서.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 이걸 정부가 살 수가 없죠. 왜? 그러면 쌤이 이거 나한테 훔쳐서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러면 쌤도 감옥 가고 탐도 감옥 갑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피아, 조폭이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폭이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범죄자는 조폭, 일반 선량한 시민들은 정부가 이런 서로 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커미트먼트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 커미트먼트는 당연히 아주 좋은 겁니다. 범죄가 아닌 이상 00에서 12, 8로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커미트먼트의 존재 자체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 여기서 잠깐 커미트먼트 프로블럼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에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커미트먼트가 이게 개인 간의 약속은 정부가 커미트먼트로 행동을 해주면 됩니다. 즉 정부가 내가 꼭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겠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약속을 어기면 어떡하냐는 거죠. 정부가 약속을 어기면 유엔에서 와서 하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착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계약을 맺고 위반하면 감옥에 가는데 정치인들은 계약을 맺고 국민과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고 위반해도 처벌할 길이 없어요. 왜? 정부 위에 상위기관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재미있는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예인데 거시경제학 얘기는 아니지만 거시경제학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인이 있고 민간인이 있고 정부가 있어요. 이 민간인이 그 강변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변은 한 5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다 잠기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을 정부가 가서 그 소방대원이 가서 막 구해와야 돼요. 그러다 소방대원이 다칠 수도 있고 여기 소방대원이 이걸 구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강변이 너무 경치가 좋아서 이 민간인으로서는 강변에 집을 안 지으면 0이에요. 앞에 숫자가 민간입니다. 시빌리언. 근데 집을 짓고 만약에 물난리가 났을 때 정부가 레스큐 구해주면 소방대원이 구해주면 이게 10이에요. 그래서 경치 좋은 강변에 집 짓고 살다가 혹시라도 물난리가 나오면 소방대원이 구해준다. 10.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집을 안 짓는다. 그냥 경치 안 좋은 시내에서 산다. 0. 근데 만약에 강변에 집을 졌는데 홍수가 나는데 정부가 안 구해준다. 거의 죽습니다. 가족 몇 명. 마이너스 50. 그래서 이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강변에 집을 짓고 정부가 구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 좋은 게 집을 안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로 선택하지 않고 강변에 집을 지었는데 정부가 안 구해줘서 가족들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 어떨까요? 정부는 가장 좋은 거는 왜냐면 소방대원도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강변에 집을 안 짓는 게 좋아요. 이게 0이에요. 뒷숫자가 0. 0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구해야죠. 이 사람이 강변에 집을 졌는데 물난리가 났어요. 구하면 비용이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럼 안 구하면 비용 하나도 안 들잖아요. 예. 비용이 100인데 근데 안 구하면 뭐 CNN에 바로 나오겠죠. 소방대원이 구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거기 그 위험한데 집 짓지 말라고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 거기 한승규 거기다 왜 집을 졌어요? 저런 사람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구하지 마. 죽기 내버려둬. 한승규 교수가 막 잘못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거기 소방대원이 한 100여 명이 왜 살릴 수 있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구하지 않고 한승규 교수는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다. 대통령 바로 탄핵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 특히 정부의 책임자인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한 강변 이런 데 집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짓지 말라.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거기다 지으면 물난리나면 우리 안 구해줘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라고 no rescue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정부가 무슨 나쁜 맘 먹고 커미트먼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민간이 정부를 믿으면 내가 집 졌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마이너스 50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백워드 인덕션을 보면 정부가 정말 나를 안 살려줄까? 안 살려주면 대통령 쫓겨나는데 살려줄 거야.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50은 받을 리가 없고 10을 받기 위해서 집을 짓고 정치 좋은 데서 살다가 물난리 나면 정부가 헬기로 구해줄 거야. 라는 결론을 얻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아무리 나는 너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민간인은 위험한 곳에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상한 예를 왜 했을까요? 이 민간인이 은행이나 민간 투자회사들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위험한 데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험한 데 투자하면 여러분 망해도 정부는 여러분 안 구해줘요. 월스트리트 이렇게 위험한 데 투자하면 우리 안 구해줘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민간 투자가들이 안전한 곳,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하면 좋지만 이 사람들도 알거든요. 자기네가 위험한 곳에 투자해서 정부가 안 구해주면 월스트리트가 문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망하면 나라 전체가 망해요. 그럼 대통령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곳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면 정부는 다시 돈을 풀어서 월스트리트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국민 세금 들어가고 욕먹고 해도 월스트리트가 망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마치 한승구 교수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니 저 사람 강가에 집 짓지 말라고 했어요. 월스트리트 내가 분명히 그런 위험한 투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한들 막상 그 한승구 교수가 무슨 나쁜 짓을 했든 살릴 수 있는데 한승구 교수를 죽이는 거나 아니면 월스트리트를 죽여서 나라 전체가 금융이 마비돼서 나라 경제가 망하는 거는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정부 위에 어떤 기관이 있어서 아무리 한승 교수가 집이 떠내려가도 절대로 안 돕는다. 그거를 정부가 한승구 교수한테 확신을 커미트먼트를 시켜주든지 월스트리트가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정부는 절대로 안 도와준다고 커미트먼트가 가능해서 말하자면 유엔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유엔에서 대통령을 잡아간다든지 해서 이 정부가 그걸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월스트리트 깨닫게 커미트먼트가 가능하다면 한승구 교수도 위험한 강가에 집을 안 짓고 월스트리트도 아주 위험한 투자를 안 하고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간인은 정부가 강제로 해서 커미트먼트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정부보다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정부를 강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오히려
커미트 제일 센 기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커미트먼트가 불가능해서 이런 계약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적었습니다. 만일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를 하였다면 그 투자가 실패할 경우 정부는 돕지 말아야 한다. 왜? 돕지 않아야 다시는 그런 위험한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런데 커미트먼트 프로비덤이라는 거는 정부가 그러면 그 위험한 투자기관이 망하도록 하면 거기에 예금을 했던 선량한 시민들도 돈을 투자하고 정기예금을 들었던 은행이라면 다 같이 망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죠. 혼자서는. 누가 정부 위에서 그래도 망해도 이거 도와주지 마라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럴 만한 강제력을 가진 기관이 없어서 정부는 또 그때마다 은행을 구제해주고 그때마다 월스트리트를 구제해주기 때문에 커미트먼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그나마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통화량을 좀 너무 늘리지 않게 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일반인들은 민간인들은 자기들 사이 약속을 깨면 정부가 법이 이거를 처벌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약속을 덜 깨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거시 쪽에 배우실 때 이런 커미트먼트 프로블럼을 한번 생각해보고 왜 월스트리트가 그렇게 계속 위험한 짓을 해도 정부는 계속 월스트리트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가.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주제. 여러분 약속이란 거는 깨도 되나요? 아니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나요? 친구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면 뭐 약속 좀 친구랑 깨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게 좋은가요? 참고로 부모님 중에 야 약속 좀 깨도 돼? 라고 하는 부모님은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여기 밑에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친구와 약속은 꼭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근데 경제학과 한승구 교수가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도 말씀하신 이 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친구와 약속은 꼭 지켜라. 이게 틀린 말입니다. 예. 친구와 약속은 꼭 지켜야 될 때도 있지만 안 지켜도 될 때 또는 꼭 어겨야 될 때조차 있다. 그래서 친구와 약속을 지킬 건지 아닌 건지는 잘 생각해서 해야지 반드시 지키는 것은 본인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해로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앞에 그 친구 탐하고 샘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탐하고 샘이 있는데 똑같이 그린 겁니다. 여기 페널티만 빼고 탐하고 샘이 같이 사업을 안 하면 둘 다 0이에요. 탐이 샘한테 투자했는데 그러면 샘이 열심히 일하면 이 투자금 $30에 플러스 $20를 더 벌어서 $30를 반환하고 탐에게 그리고도 탐에게 11을 주고 자기가 8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샘이 이 돈을 갖고 도망가면 마이너스 30, 30이 됩니다. 지금 도망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탐이 샘에게 $30를 줬어요. 그리고 샘은 분명히 일하기로 했어요. 근데 도망가는 건 아닌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무슨 사정일까요? 뭐 샘이 아플 수도 있고 샘 어머니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집안 사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샘이 갑자기 내가 이거 사업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20달러 벌어갖고 우리 나누기로 했는데 내가 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일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30만 돌려준다면 그럼 샘은 약속은 어긴 거예요. 탐한테 $30 주면 내가 열심히 일할게. 탐은 화가 나죠. 지금 딴 데 어디 은행 이자 넣었던 거 이자 다 깨고 여기 $30 넣었는데 샘이 돈 받자마자 그냥 한 일주일 만에 돌려주면서 미안해 나 일 못하겠어 라고 하면 약속을 분명히 샘은 깬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괜찮냐? 예를 들어서 미국 대기업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샘이 그 사업 아이템을 해갖고 탐한테 투자를 받았는데 어렵게
이거를 무슨 아이템인지 알게 됐어요. 이 아이템이 무슨 뭐 자동차를 크게 뭐 개량해 갖고 자동차 렌트 사업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자동차 렌트업의 혁신적인 사업이다라고 해봅시다. 구글이 봤더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쌤에게 야, 우리가 너에게 $40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서 일해라 라고 합니다. $40. 지금 쌤이 탐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봐야 $20 벌거든요. 근데 이거 포기하고 가면 $40예요. 자기는 여기서 $8 버는데 가면 $40 벌 수 있어요. 막말로 뭡니까? 쌤이 $30 돌려주고 탐한테 내가 너 $30 돌려주고 5년 후에 $12까지 해서 준다고 그랬지? 내가 그냥 지금 $42 줄게. 오! 5년 후에 줄 $12 지금 줄게. 그 대신 나 이거 사업 못하겠다. 탐은 나쁠 건 없습니다. 예, 지금 $30 투자해서 5년 후에 $30하고 $12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준다는 거예요. 예. 5년 후에 받을 $42를 지금 받으면 탐은 오, 쌤, 약속 깨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쌤은 손해보지 않나요? 쌤은 이 $30는 받은 거 주니까 그렇지만 $12를 주니까 $12 손해가 나죠. 그런데 뭡니까? $40를 받잖아요. $40 받은 거에서 $12 줘도 아직 얼마가 남아요? $28가 남죠. $28. 원래 근데 $28가 다 저기 이익은 아니고 쌤이 원래 일해서 $8 벌 텐데 $8가 $28가 된 거예요. 탐한테 $12 주고도. 그러니까 쌤은 $20를 버는 거죠. 이 $20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탐과 사업을 하면 합이 20인 이익을 얻는데 구글 가서 일하면 쌤이 40을 얻어요. 그러니까 40 빼기 20이 20입니다. 그래서 쌤이 탐에게 약속한 거 다 주고 원금 플러스 약속한 돈까지 줘도 쌤은 이전에 $8 받을 것이 $28가 되고 탐은 손해를 안 입어요. 파레토 개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쌤이 무식하게 구글한테 죄송한데요. 저 친구랑 약속했어요. 이 동네에서 조그맣게 우리 렌트카 제 아이디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안 좋고 탐에게도 안 좋고 한국 사회, 세계 전체에도 안 좋은 일이다. 제발 약속을 어겨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어길 경우에 쌤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페널티 탐에게 지금 얼마를 줬어요? 원금 30불 더하기 12불. 우리가 이 12불을 줬다고 했을 때 이거를 위약금 페널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지킨다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고요. 약속은 지키되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깨야 되는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페널티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정해놓으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제학적으로 법경제학적으로 이상적인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이상적인 위약금 X, 페널티 X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대충 어떻게 생각할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까와 사회적으로 뭐가 유리한가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약속을 깨는 건 쌤이 될 거 아니에요. 탐은 뭐 약속 깰 위치가 아니고. 그래서 탐이 준 돈을 갖고 쌤이 약속을 이행했을 때 perform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또는 약속을 위반했을 때, 깼을 때 쌤이 어느 쪽이 돈을 많이 벌 것인가를 생각하겠죠. 물론 약속 이행을 하면 뭐 이미 $8가 나온 거고요. 근데 위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반을 하면 벌금 X를 우리가 여기 벌금 X라고 했죠. X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쌤은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결정할 거예요. 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쌤이 약속을 이행했을 때 쌤이 얼마나 그 손해를 볼 건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쌤이 약속을 이행했을 때 얼마나 탐이 이득을 볼 건가를 비교하는 거죠. 즉 앞에는 쌤의 코스트와 쌤의 그 페널티를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쌤의 코스트하고 탐의 이득을 비교해야지. 왜? 이 사회에 2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 개가 달라요. 지금 보면 왼쪽은 쌤이 약속을 이행했을 때 입을 코스트, 발생하는 쌤의 코스트예요. 그리고 쌤이 위반했을 때 쌤이 지불해야 될 돈.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손해냐를 비교하는 거고요. 이쪽은 쌤이 약속을 지켰을 때 쌤이 보는 손해와 약속을 지켰을 때 탐이 얻는 이익. 탐이 얻는 이익이 별로 없고 쌤이 입는 피해가 크면 사회적으로도 이 약속은 위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꼭 개인적으로 쌤이 어떻게 할지와 사회적으로 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6번째 법경제약 강의였습니다.